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4월 14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뭐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 전에 저희가 녹음을 하러 저번에 장비를 샀는데 네, 저희가 문 앞에 두놓고 까먹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네, 원래로 백해서 목소리만 들어가는 점. 거금 들여서 장비 하나 마련했는데 또 두고 나왔네요. 쉽지가 집에서. 않죠. 일단 2021년 1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뭐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이랑 LG전자가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이 나왔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를 상회했다고는 하지만 실적 발표 이전에는 추정치가 점점 높아졌던 상황이라 높아진 분위기에 대체로 부합했다,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아직 많은 기업들이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얼마 전에 LG 상사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 분기에만 잘 나온, 그러니까 21년도 1분기가 유독 잘 나왔는데, 3분기 연속 매출액 영업이익이 QOQ YOY로 모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창사 이래 1,000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1분기 만에 작년도 연간 영업이익이 한 70% 정도를 달성을 한 숫자예요.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거인데, 이게 과연 뭐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회사가 뭐 구조적으로 바뀌는 건지, 요거는 조금 더 한번 봐봐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궁금한 게 이제 실적만 발표하고 사업부별로 쪼개주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상사업이니까 사업부별로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쵸, 뭐 그쵸. 얘들이 이제 석탄 쪽 광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상사 사업 자체가 잘 됐을 수도 있고,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숏진해서 그런 네. 쪽 어디 쪽인지 빨리 좀 자세한 내용이 나와서 힌트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실 상사라는 게 좀 되게 예전 가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구산업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네. 옛날에 뭐 증권맨, 상사맨 이렇게 있을 정도로 장거래가 네, 일하는 상사. 그런 거인데, 일단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1분기 실적이 조금 특이해서 일단 먼저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말씀드릴 기업은 이노메트리랑 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회사를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분기마다 그 수주 베이스의 그러니까 기업들을 이제 수주 잔고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21년 1분기 인도량의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향했다는 소식도 전해졌고, 뭐 13일이죠. 어제자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대치로 상승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엄청 좋았는데,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인 그런 뭐 배터리 말고 밑에 뭐 장비 회사들의 실적이 뭐 어떤가라고 해서 좀 부랴부랴 잔고를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잔고 공시를 하고 있는 부품사들 경우에서 뭐 특별하게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은 따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 유독 이노메트리라는 기업이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20년도 12월 7일에 한 47.9억 정도 공시 계약이 있었는데, 이게 전분기 대비 약 100억 원 정도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내 20년도 연간 매출액이 한 200억 정도였다는 걸 감안을 하면 지난 12월 달에 공시되어 있던 수주 잔고는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한번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공시를 했는데, 이것도 계약 규모가 한 33억 원 정도 됩니다. 뭐 계약 상대방은 공시를 하진 않았지만 이제 중국 회사라고만 공시가 되어 있는데, 일단 뭐 수주 잔고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면 좋은 시그널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두 번째 이제 대원은 지난번 저희 녹음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 얘네 수주 잔고가 3분기 대비 4분기 거의 두 배가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2배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2배까지 수주 잔고가 증가를 했고, 근데 주가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찾아보니까 원주에 대형 칸타빌이 좀 미분양이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기.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이게 미분양이 이게 웬 말인가 싶은데, 그래서 지도를 좀 찾아보니까 원주 시내에서도 그 약간 외곽인가요? 외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새롭게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공공주택 부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스타트를 대원이 했던 것 같아요. 얘네가 약간 이제 미분양이 나와서 뭐 아무래도 뭐 건설사 가장 큰 리스크가 미분양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가에 영향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조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딱히 종목보다는 컨텐츠 같은 기업들이 요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2차 전지나 5G처럼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약간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에는 드라마를 만들게 되면 이게 판매할 수 있는 데가 방송사밖에 없었잖아요. 뭐 SBS, KBS, MBC, 네. 그리고 조금 더 커져봐야 뭐 이제 TVN 뭐 이런 쪽으로밖에 없었는데, 이게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판매처가 확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디즈니 플러스도 있고 뭐 쿠팡에서도 OTT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제작사,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처가 늘어나고 있어서 제작사들의 가치가 엄청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뭐 상장사뿐만 아니라 이제 비상장사 같은 경우에들도 실제로 현업에 계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속된 말로 뭐 부르는 게 값이다,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뭐 이게 사실 어떤 특정 종목을 하나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약간 바스켓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은 조금 각 회사들마다 좀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어떤 특정 변수로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글로벌 OTT들의 경쟁 확산에 따른 드라마 제작사들의 그런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잡으셨다면 특정 종목보다는 약간 좀 바스켓으로 좀 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외주 제작 같은 개념으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드라마 제작비 보존을 받으면서 대신 마진은 좀 낮게 가져가는 걸 좀 해왔다면, 이제는 자기들이 직접 제작비를 조달해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를 역으로 판매하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IP를 확보한다고 많이들 표현을 하던데, 그런 시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키스트가 만약에 요즘에 하도 많이 들어서 헷갈리는데, SBS에서 작년에 방영된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제작사가 직접 자금을 조달을 해서 SBS 판매하고 또 OTT에도 판매를 해서 이게 수익이 잘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이런 제작사들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점점 시도를 하겠죠. 그러면 시도를 하게 되면 이게 점점 실적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장 급하게 보시지 않더라도 이런 흐름 정도는 좀 봐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21년보다는 대부분 22년도가 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여성 배우들보다는 그 남성 배우들이 출연한 히트작들이 있어야 히트가 된대요. 그래서 아이돌이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한류스타 김수현 씨, 음. 뭐 송중기 씨, 이런 분들이 이제 드라마 같은 거를 좀 텐트풀이라고도 많이 쓰는데, 네. 그 거액의 제작비가 이제 많이 들어간 그런 대작이라는 표현이죠. 그런 것들에 이런 한류 스타들이 좀 출시가 돼서 뭐 동남아나 뭐 그런 쪽에서 인기가 되어야, 이렇게 좀 히트를 쳐야 수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평선되어 있는 라인업들을 같은 보면은 보통 21년도 하반기, 22년도에 이렇게 편성이나 뭐 방영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기대감이 좀 더 크다, 뭐 이렇게들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급하지 않게 좀 천천히 이런 산업의 변화를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바통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저희가 한 3월 29일에 약 3주 전쯤에 그 편의점 RTD 커피 있잖아요. 네. 메일유업의 바리스타 롤스가 제일 유명할 텐데, 네. 여름에는 맨날 더워서 편의점에서 자주 사 먹는데, 네, 그래서 그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 커피를 파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무래도 따뜻한 아메리카노에서 저희가 직장인들이 먹는 커피가 차가워지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메일유업이랑 남양유업 주가를 한번 봤더니 전혀 움직임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냈었습니다. 그래서 컵커피 한 잔이라는 보고서로 3월 29일에 보고서가 나갔었는데, 그 당시 투자 아이디어는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고 또 학교가 작년에는 이제 대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했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편의점 음료 매출이 증가할 거다. 그 중에서도 이런 RTD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제품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커피류들의 소비가 증가하면
이걸 판매하는 메일 유업이나 남양 유업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바로 어제였던 것 같은데 며칠 전부터 주가가 좀 움직이더니 어제 이제 불가리스 남양 유업의 불가리스가 뭐 코로나 균을 70몇 % 이상 죽이는데 효과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침에 상한가 갔다 내려왔죠. 네. 그래서 요 보고서는 저희가 S포스트라고 해서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도록 열어놓았으니까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변동이 너무 커서 지금 어떻게 뭐 접근을 하시기에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회사가 괜찮다면은 또 하나의 그런 코로나가 될지 뭔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움직이는 트리거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 S포스트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기업 말씀드리기 전에 한마디만 더 첨언을 하자면 메일유업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저는 사실 그 흰 우유 시장이 성장이 나오나라는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2020년도 전체 연간으로 백색 우유, 흰 우유 시장은 리테일 기준으로 전년비 3.8%, 물량 기준으로 4.8%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 소비하는 음용 물량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흰 우유를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흰 우유 소비가 계속 일어나나 정체되어 있지 않아 싶었는데 그래도 꾸준히 그 물량 성장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참고해서 S포스트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ICD라고 하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입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폴더블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사들이 자꾸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눈에 띄어서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생각했던 기업이 ICD였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폴더블 폰을 낼 것이고 또 미국에서는 폴더블 태블릿에 대한 특허 신청인지 등록인지 냈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이제 사업을 접고 하다 보니까 이제 폴더블 시장이 좀 더 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련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정말 재밌게도 ICD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소식이 유독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부터 자료를 정리를 해보았는데 사실 회사의 그런 매출은 그 수주를 많이 한 해보다 그 다음 해에 더 매출이 많이 반영되다 보니까 실적은 수주 공시가 나온 다음 해에 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지만 회사의 수주 공시액 자체는 2016년도에 가장 좋았고요. 그 뒤로는 좀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밌었던 게 그 2015년부터 ICD의 주가를 살펴보면 2015년 5월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한 16억, 그다음에 6월, 7월에는 한 8억 원대, 한 20억 원대 정도의 소규모 수주가 나오다가 2016년 2월에서 550억짜리 대형 수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 수주가 금액이 작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진 않고 오히려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2015년도에는 그런 뭐 샘플이라던가 장비 테스트용이라던가 이렇게 조금씩 소규모로 계약을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돼서 2016년 2월 달에 550억짜리 대형 수주로 이어졌던 것 같고요. 그 대형 수주가 이어질 쯤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이제 2016년 10월에 730억짜리 또 한번 대형 수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도 뭐 300억대, 97억 원대, 80억 원대 수주가 계속 나오면서 2016년도를 보면은 약 7,000원 정도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연말에는 16,000원 정도까지, 16,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이 회사는 좀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공시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2017년, 18년 실적은 좋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수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받쳐줘도 수주 공시가 없어서 뭔가 기대감이
왔다는 그런 시그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회사 주가는 다시 16,000원에서 7,000원까지 2년 동안 쭉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2018년도 10월에 다시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33억 원의 수주를 공시가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전부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는 매출액 대비 10% 이상일 때 의무 공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수주 공시를 그거보다 금액이 작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잔고는 우리가 투자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2018년 10월에 공시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 19년에 5월에 한 번 더 142억짜리 그 수주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19년도 주가는 또 좋았어요. 그래서 19년도 초에 6,000원 정도 대였던 주가가 연말에 2만 원까지 올라갔고 연말에는 또 500억 정도 합쳐서 500억짜리 대형 수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은 ICD를 볼 때는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소규모 공시가 나올 때 주식을 좀 샀다가 갖고 있다가 이제 한 대형 수주가 터지면 그때 파는 그런 투자 흐름을 가지고 가면 이 회사의 어떤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좀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섰습니다. 그러네요. 그 예전에 그 주가 차트에다가 그 공시 일정이랑 이렇게 첨부해 주신 이미지를 보면 뭐 이렇게 한 50억 미만의 수주가 나왔을 때는 주가가 별로 반응도 없고 뭐 흘렀는데 한 500억 이상 수주가 나오게 되면 보통 뭐 정확한 건 아닌데 그래도 보통 주가가 좀 고점 정도를 형성했던 걸 보면 올해 이번에도 뭐 한 2, 30억짜리 수주가 나오면 좀 한번 사봤다가 그렇죠. 좀 가지고 있다가 또 한 500억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은 또 잽싸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2021년을 보면 수주가 없어요. 수주 공시 내역이 없어서 내역이 없는데 지금 봐야 하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좀 봐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 삼성에서 QD OLED TV 출시를 이제 하겠다고 이제 출시가 임박했다는 기사가 막 나오고 있고 그 삼성 디스플레이에 또 중소형 OLED에 대한 투자를 3년 만에 재개를 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장비사들의 수주 공시로 뜨진 않았지만 뭔가 대형 TV도 출시하고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출시하고 또 그런 폴더블 디스플레이 양을 늘려야 어쨌든 그 시장을 시장을 키워갈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뭔가 이렇게 투자하겠다는 시그널이 보였을 때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면 이 회사 접근하실 때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반기에 이제 나올 게 삼성 같은 경우 원래는 올해부터는 LCD 사업을 완전히 접으려고 했거든요. 디스플레이에서. 근데 올해 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LCD 디스플레이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올해 한 해 더 해라 하니까 이제 디스플레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LCD 라인을 하나 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스크랩을 하려고 했던 거를 그 라인을 올해 말에는 스크랩을 하고 이제 다른 장비가 들어올 겁니다. 그때 무조건 그거는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발주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또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OLED 관련된 장비주들 또 관심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좀 캐치를 해두셨다가 매매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ICD 보고서는 아직은 유료 보고서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세종기업 데이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ICD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2020년에는 또 최대 이익을 달성을 하기도 했어요. 최대 이익을 달성했지만 아직 2021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저는 그런 회사 기업 가치에 아직 반영은 좀 덜 된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 그 퀀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자체 평가 기준으로 그 굉장히 보수적인 평가 기준인데 A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으로는 뭐 걱정할 부분이 사실 거의 없는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방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하반기에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가 재개된 것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
대북.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엘리베이터가 사실 뭐 실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오를 때는 대북으로 올랐고요. 빠질 때는 또 대북으로 빠졌어요. 항상 보면은. 근데 이제 보면 북한 얘기가 쏙 들어간 지 한 1년은 넘어갔죠. 그죠? 뭐 좀 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는 뭐 북한하고 얘기만 하면 이제 대북들이 오르다가 내리다가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는 별로 기대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아예 죽어봐라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지금 대통령도 이제 올해가 이제 마지막 내년까지 해서 마지막이니까 그거보다는 딴 데 신경 쓸 때가 많은 것 같고 한국에서도 그래서 한마디로 대북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빠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주가도 지금 옆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최근에 제일 핫한 섹터 중에 하나가 건설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주 잔고도 실제로 많고 저희가 체크해서 계속 올리지만 뭐 대원 같은 회사도 수주 잔고 엄청 많지만 그러면서 건자재들도 다 날라갔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콘크리트 파일은 난리가 났다고 하면서 주가는 이미 날라가 있고 그러면은 콘크리트 파일은 먼저 사용되니까 땅 팔 때 유리랑 창호 이런 거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마감할 때 사용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올랐거든요. 페인트까지 오르고 근데 안 오른 게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 보면은 제가 근데 현대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이게 또 시총이 크기 때문에 조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별로 재미가 없어 하기는 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건설제에 비해서 하나도 안 올랐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공시도 해줬죠. 별도 기준으로 네. 한 1,600억 정도 공시를 해줬는데 네. 18년, 19년, 20년도에 영업이익이 1,400억 돼서 정체가 됐었다가 그렇죠. 16년도에 1,600억 정도로 이제 증익을 제시를 네. 했던 것도 좀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회사를 좀 살펴보면은 전체 매출액 중에서 이제 70% 정도가 승강기 제조를 통해서 매출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신규나 아니면 리모델링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20% 정도가 설치 보수 서비스. 우리 가끔 엘리베이터 정기 점검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쪽 20% 정도가 이익률은 정말 알짜거든요.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정비 보수하는 게 그렇고 이제 이가 이제 현대 아산 이런 데랑 연결이 돼 있으면서 한 10% 정도가 여행 건설, 관광 숙박 이런 게 연결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또이또이라 치고 이제 승강기 제조와 설치 보수가 이제 메인이 되는데 올해가 이제 좀 기대할 수 있는 게 첫째로는 중국 공장 캐파가 7천만 대에서 이제 7천만 대가 아니죠. 그래서 이게 2.5만 대로 증설을 확 했어요, 올해. 네, 그리고 국내 공장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공장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아산에서 충주 공장으로 이제 완공하면서 이전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캐파가 확 늘게 된 거죠, 올해가. 이런 것들이 다 올해 이제 좋은 영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보면은 지금 아파트 국내 건설사 분양이 19년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20년에 증가했고, 20년에 증가한 게 분양했다는 거는 1년 정도,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올해가 이제 마감할 때이기 때문에 건설사 분양하고 엘리베이터는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수주 시차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20년 증가한 물량이 올해 반영이 될 거고 올해는 더 많이 할 거잖아요. 21년 증가한 거는 22년에 반영이 될 거고 이렇게 되고 또 노후 승강기 교체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들 중에 지금 제일 많은 아파트가 90년대 아파트거든요. 제가 부산에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랑 서울에 제가 있는 아파트가 구조가 똑같은데 90년대 후반 아파트는 그때 노태우 100만 호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구조로 붕어빵 찍듯이 찍어낸 아파트가 엄청 많은 거죠. 근데 그 아파트가 이제 15년이 지나고 이제 20년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이번에 당선이 되면서 네. 뭐 다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요? 신축을 하면 좋죠. 신축을 하면은 당연히 좋고 신축이 아니더라도 얘는 좋은 게 예전에 비해서 노후 승강기 교체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라는 게 19년부터 바뀌면서 어떤 부품을 적용하지 않은 그것들은 엘리베이터들은 강제로 운행 중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아파트는
뭐 재개발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버티던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물론 거기 사는 사람들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한 10년 있다가 재개발이 되겠지만 보통. 그런데 그런 아파트들이 뭐 이제 당장 내년에 그게 될 게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한 10년 있어야 돼 할 것 같으면은 그 부품 지정된 부품들을 교체를 하지 않으면 엘리베이터 정지예요. 그냥 사용을 못하게 법이 강제적으로 바뀌니까 그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새 승강기로 바꾸는 가격하고 매년 나가야 되는 비용을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새 걸로 바꾸는 게 낫겠다 싶은 수요가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승강기 교체가 제법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이제 19년에 됐기 때문에 20년, 21년 이렇게 차차 돌아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승강기 설치 대수 중에 34%가 노후 승강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20년 수주가 매출이 전년 대비 60%가 상승을 했어요.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해서 올해도 전년 대비 30%가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국내에서 이제 유지보수를 할 때 사실 중소기업들이 유지보수는 좀 뺏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새로 리모델링 하거나 짓게 됐을 때 70% 정도는 자기 물량으로 남아있고요. 나머지 30%는 일종의 애프터마켓에 있는 업체들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데 하지만 거기도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신축 건물 대비해서 리모델링에 특별히 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사람이 쓰질 않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는데 리모델링은 20층에 사는 사람은 하루라도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거든요. 진짜 큰일 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그게 국내에서의 부품 수급이라든지 인원의 조달이 쉽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리모델링에서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 GBC도 이제 100층 넘던 거에서 50층으로 낮아졌는데 이건 물론 대봐야 알겠지만 100층 넘는 거는 솔직히 레퍼런스가 부족해요. 얘들이 글로벌 대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조금 부족했지만 50층 같은 경우는 이미 부산의 BIFC 부산의 그 국제금융센터가 50층이 넘는데 거기 이미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레퍼런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한번 타봤잖아요. 네, 엄청 빠르게. 엄청 빠르고 네. 슉 올랐다 슉 내려오고.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저는 처음에는 이제 리모델링이 수익이 더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보면 뭐 보일러 회사 같은 데도 물어보면 건설사들은 가격을 대량으로 계약하니까 후리기 때문에 이제 애프터마켓이 훨씬 좋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이 그렇다고 더 여기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철거비가 있어서 그런가요? 네, 철거비도 있고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가격을 더 높게 부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 철거비라든지 이런 비용 때문에 조금은 낮은 정도고 제일 좋은 건 역시 유지보수죠. 유지보수가 이 회사의 캐시카우기 때문에 꾸준히 될 거고 이제 올해 캐파 충주 공장으로 다 이전하면서 22년 준공인데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감가상각이 확 느는 게 아니냐. 근데 대부분이 이제 건물이나 토지가 많은데 건물이나 토지는 감가상각 기간이 길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도리어 여기는 생산 공장하고 지금은 물류 공장이 이제 떨어져서 있었는데 그게 일관화되면은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회사가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IR이나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조금은 지금부터는 다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사회에 알리고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들고 있다가 또 오늘 남양처럼 대북에 걸려서 그렇죠.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 자체가 탄탄하게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제 전에도 이제 간혹 재미삼아, 그러니까 약간 재미삼아 농담삼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회사가 실적이 늘어나고 본업이 탄탄하다고 하면 이 어떤 게 트리거가 돼서 이렇게 움직일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뭐 진인사 대테마다 네. 기승전 대테마다 뭐 이런 소리를 이제 뭐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일단 회사에서도 어떤 자신감이 있으니까 3년 연속 3년 동안 그러니까 과거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정체가 되었는데 이 증가를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것 아무 같아요. 근거도 없이 그렇게 제시했다가 또 틀리고 그러면 뭐 시장의 신뢰 문제도 생기고 막 하니까. 안 하던 회사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는 뭔가 좀 네. 좋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특히나 다른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는 지금 건자재들이 다 올라간 지 상대적으로 안 올라갔으니까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원래 공장이 이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중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지금 보이죠? 타워가. 네, LED 이게 타워 타워가. 보이는데 그것도 하이닉스에 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 팔고 이제 신공장으로 이전을 하고 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전하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제조업이니까 초기에는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뭐 네. 안정화 비용이든 이전 비용이든 이전하고 나면 이제 감가상각이나 뭐 이런 거 들어갈 텐데 뭐 사실 토지는 감가상각이가 없으니까 뭐 그런 비용도 좀 이렇게 크지 않다. 뭐 이렇게 네. 일단은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네.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